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 이재환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건강이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백신과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글로벌 백신 허브와 거점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내 빅3로 불리는 바이오 제약사들이 송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다양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박태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교수님, 먼저요. 지난해 정부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지로 인천 송도를 택했습니다. 우선 K-바이오 랩허브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이오 산업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에서도 이걸 잘 성장시켜야지 되겠다라는 의지와 의무감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업을 떠나서 요새 백신 주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보하고도 직결된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또 국가가 이걸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IT 이런 산업은 그냥 컴퓨터 갖고도 오피스에서 무슨 아이디어 갖고 산업도 만들고 벤처도 만들고 그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실험도 해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무균 상황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보통 이런 사무실 공간에서 뭔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개인이 주머니에서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그렇죠.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럼 여러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걸 실제 산업화하기 위해서 진짜 실험하고 만들어보고 진짜 그런가를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네. 이미 미국의 보스턴, 이 보스턴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IT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그런 곳에 랩 센츄럴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건데 이게 생전 처음 벤처를 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정이 뭔고 허가를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또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공공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마음껏 펼쳐봐라. 네.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인큐베이션 시키는 그런 퍼실리티를 네. 미국의 보스턴의 랩 센츄럴이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우리 국가가 공모를 한 게 K-바이오 랩 허브고 네. 그게 공모한 결과 인천 송도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그러니까 벤처 기업체들을 인큐베이팅, 육성시키는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보스턴에 있다는 얘기네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미국. 그러나 동시에 세계 최고의 백신을 만드는 저력도 가진 나라입니다. 바로 모더나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더나가 태어나 둥지를 튼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랩 센트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복도 벽에는 랩 센트럴을 졸업한 자랑스러운 바이오 벤처의 이름들을 붙여넣었습니다. 모더나는 이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모더나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10년 동안 했는데 망할 뻔했잖아요. 암을 해서. 암을 했기 때문에 망할 뻔했는데 백신 때문에 이제 이게 모더나가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밑빠진 독처럼 10년 동안 적자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모더나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은 10년 동안 그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산업이고 한국은 1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돈이 그렇게 투자가 됐다 그러면 아마 문을 닫았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있는 거고. 입주해 있는 한국 바이오 벤처들을 만나봤습니다. 랩센트럴에는 각종 실험 장비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신분증만 스캔하면 언제든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이 스타트업들은 돈이 많이 드는데 각종 시약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냥 스캔하시고 문 여시면 됩니다. 이거 다 시약들이죠. 바이오 벤처들은 최첨단 실험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랩센트럴로 안 오고 저희가 이제 다른 데다가 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바이오 레벨 2 그 랩을 설치하려고 하면 뭐 인스펙션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옴으로써 바로 여기에 공동기기도 쓸 수 있고 저희가 물건만 주문을 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실험실을 같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이오 벤처들끼리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배우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And so in the end, we offered them space in our existing lab, and we found out that's a great way to do science together. And I think that need to supplement the finances on the other company allowed us to discover something that was brand new in the industry, which is, oh, smart people can work together and share resources, and they will not steal each other's ideas, but in fact, they will enhance their productivity. And that's what ultimately, through 2 or 3 iterations, became what we do at Lab Central now. 동물 실험실, 병원, 제약회사 등 보스턴 지역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도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 실험하는 실험실이 그 찰스 리버 레버러토리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델로 이와 똑같은 모델로 자기네들의 그 벤치를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 동물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을 하고 샘플을 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애널라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되죠. 바이오 벤처들에게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뭘까? 신약 개발에는 대기업들보다 작은 벤처 기업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유전공학의 발달이라든가 새로운 화학의 발달 때문에 첨단 과학을 모두 다 내부에서 할 수는 없다라는 이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는 걸 갖게 되죠. 스타트업들한테 early stage scientific discovery를 그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 거기서 가능성이 확인되는 신약 후보 물질들은 우리 제약사가 그걸 가져다가 다운스트림 개발을 해서 신약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이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이 업계의 역할 분담이 생기는 거죠. 바이오 벤처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혁신적인 신약이 어프로블까지 되려면은 약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1조 원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손꼽아서 몇 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제 1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도 성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확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1조 원 중에 맨 처음 약 10억 원 내지 100억 원에 관한 일들을 우리 스타트업들이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1조짜리의 물건을 만드니까. 인천 송도에 들어설 랩센트럴도 제2의 모더나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So worried. I think in Korea we see a lot of talent both in the academic basic research but then also in development and commercial science. I am not worried about having a hard time to find human talent in Korea. I don't think that's the case. I think what we need to do is to train scientists to think with an entrepreneurial mindset, with the ambition to take ideas out of academia, not just write papers about your good ideas, but also make a product out of it. And that's a new mindset.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이 있었지만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랩 센트럴 같은 네. 집적화된, 그러니까 산학연이 집적화된 그런 도시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후보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송도를 택했나요, 정부가?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네. 1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응모를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저희 송도가 이렇게 낙점이 됐죠. 그래서 저는 결코 인천이 꼭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기초 연구가 이렇게 인천이 막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낙점된 거는 미래 비전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점에서 좀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인천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네. 수도권에 위치하는 어떤 대학들, 또 대형 병원들, 네. 연구소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이 좀 일단 크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 이제 이미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네. 같은 경우. 그런 큰 앵커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후광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인천시가 이 랩 허브를 갖다가 키우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도 K-바이오 랩 허브와 관련해서 청사진이 마련돼 있나요? 구체적인? 네, 그렇죠. 이게 국비가 네. 2,500억 그리고 시비가 한 1,250억 원 투입돼서요. 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이제 실험, 연구, 임상, 시제품 제조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장비를 갖다가 이게 한 곳에 이제 모아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공간에서 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 위치가 지금 송도 연세대 국제 캠퍼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부지가 이제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아직 이제 조금 미완이에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거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것이 무난히 통과가 되면은 2025년까지 이제 이걸 구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친 건 아니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2025년이 되면 그러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그러니까 산학연이 집적화된 그런 도시로 아니죠. 그거는 이제 랩 센트럴은 이제 25년까지 구축하겠다는 얘기고. 네. 인천시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에 바이오 산업 계획에 따르면 한 2030년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입주 기업이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그때 되면 한 700개 정도. 예. 그다음에 생산 능력을 바이오 의약품 기준으로 하면 101만 리터.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직간접 창출이 한 17만 명.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전문 인력을 한 14,000명 이런 정도로 이제 목표를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100개에서 700개로 늘어난다는 거는 그 기업이라는 게 벤처 그다음에 기업들. 이제 중견기업,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포함해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꼭 연구만 하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서비스 회사라든지 또는 임상을 갖다가 이렇게 좀 주관하는 회사라든지 네. 또는 원재료로 만드는 회사라든지 다양한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K-바이오 랩 허브 조성되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 굉장히 수출 효자 종목 아닙니까? 반도체 산업처럼 우리 바이오 산업이 K-바이오 이렇게 뜰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정부도 지자체도 또 연구자들도 열심히 지금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겹기 짝이 없는데 사실 저만 해도 후진국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지금 선진국의 아빠가 됐습니다. 네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은
정말 일구월심 이 패스트 팔로우였습니다. 선진국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따라갈 선진국이 딱 있고 네. 그것만 보고 뛰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네, 패스트 팔로우.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가는 거. 네. 네. 그건 우리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앞에 가는 나라, 후진국은 뒤에 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뒤에 가는 나라의 장점은 앞에 가는 나라를 빨리 쫓아만 가면 되는데 네.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선진국은 맨 앞에 가야 퍼스트 무버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가야지 됩니다. 네. 먼저 가려면 어떻게 해? 이 세상에 없는 걸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불철주야 따라왔는데 이제 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와이드 오픈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지난 200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보면은 네. 이 물리랑 화학이라는 사이언스를 기반을 해갖고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네. 자동차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그러면 물리고요. 네. 근데 무슨 석유, 에너지 개발하고 난방하고 이런 거는 화학적인 네. 기반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에 기반한 산업은 지난 200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사이언스, 생명과학이 엄청나게 판도라의 상자가 확 열린 겁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기술이 한꺼번에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생명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생명과학 기술이 그야말로 눈이 부시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분자생물공학이라는 과목을 4학년 과목으로 오픈을 했는데 예. 그 교과서가 매년 새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수로서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하루가 다르게 새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새 교과서가 나오니까 새로 공부해갖고 학생들보다 몇 시간 전에 공부해갖고 가르쳐야지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술은 선진국이 그렇게 멀리 가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선두그룹에서 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결코 늦지 않고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큰 기업과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육성되고 있는 스타트업을 연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나요? 꼭 연결수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고도 있겠지만 네. 꼭 자기네만 그거를 이렇게 갖고 가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상당히 후원을 해서 뭐 씨앗을 일단 많이 풀어야지 뭔가 걷어는 거죠. 네네. 근데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도도 그런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대기업이 혼자만 살 거는 아니거든요. 씨앗을 뿌려야지 걷어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인큐베이션하는 그런 기업들도 도와주고 키우면 거기도 맥시멈 2년입니다.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가면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바이오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클 수 있다는 그런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네. 교수님 지금 바이오 뷰티 헬스 거점 도시로 충북 오송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인천 송도하고 충북 오송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송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징적인 거는 이런 행정 거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종시도 있고 그 오송에 우리 잘 아는 그 질병관리청도 있고 네. 무슨 보건연구원도 있고 보건자 붙은 그 행정기관들이 꽤 많이 네. 있습니다. 반면에 송도는 이런 그 앵커 기업, 소위 얘기하는 앵커 기업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예. 이런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산업적으로 특화된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적으로 특화된 바이오 기업들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강 의원님, 네. 그 송도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알려지면요. 네.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모이는지가 좀 관심사예요. 네. 입주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아직 이제 완성형은 아니지만 네. 입주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뭐 바이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셀트리온, 요거는 두 회사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연구소를 이전하기로 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이제 그 입주를 들어오기로 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죠.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 ST, 얀센 백신,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뭐 중견 기업으로 큰 회사들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간접 생산품인 이제 원부자재 생산하는 머크, 생고뱅 이런 회사들도 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은 거의 그 바이오 융합 산업 기술 단지가 있습니다. 1109에 이제 이걸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단지, 경제청에서 주관하는 바이오 산업단지에는 뭐 외국계 대기업이라든지 뭐 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처음에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입주하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서로 이제 용지 확보하고 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좀 그런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입주 기업들의 그 집적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하셨는데 송도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앞서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모인 걸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네. 뭐 그거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는 이천시의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경제 자유구역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장점을 그거보다는 혜택을 노리고 SK 사이오바이언스가 이제 안동에 있어요. 네, 그렇죠. 안동에 있어서 좀 지리적으로는 약간 좀 고립된 느낌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연구 인력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님 말씀처럼 삼성 바이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존재하는 것도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그리고 뭐 제가 확실치 않지만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업 영역을 자꾸 확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CMO 사업 같은 것도 CMO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송도가 좀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세계 기업 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빅3라고 불리죠. 메이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뭘 생산한지, 바이오 중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세 개 기업 중에서 이제 송도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셀트리온의 처음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CMO라는 거,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라는 게 계약해서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기에는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신약 개발은 뭐가 아이템이 만들어져도 10년 걸리는 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생각을 한 게, 자, 그러면 저 10년 걸려서 다들 생산을 하면은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 아까 랩 센트럴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조그만 인큐베이션 시키는 시설이지만,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해야 되려면 임상 실험을 하는 재료를 일단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 양도 무시 못할 양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임상하려고 그러더라도 FDA 허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는 시설에서 임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시설을 우리가 지어놓고 여기저기서 만드는 약을 개발해갖고 허가받는 데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데 도와주자. 그런 아이디어가 CMO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갖고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글로벌 기업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와서 생산을 해갖고 허가도 받고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듭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신약이 아니라 복제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고 합성 의약품입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제조하는 의약품인데,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거의 복잡도를 자전거 정도의 복잡도라고 그러면은 지금 항체 만드는
항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의 복잡도는 비행기 정도의 복잡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카피를 하더라도 똑같이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네. 비행기 부품을 똑같이 못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도. 셀트리온이 맨 처음에 CMO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라 이미 허가받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신약. 독자적으로 가자. 이게 셀트리온의 플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요. 국산 제1호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그렇죠. 지금 활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허가가 났고요. 유럽에서 처방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용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렇듯이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다른 제약사들 다 포함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좀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의 비즈니스 플랜은 그런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즈니스 플랜은 좀 다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목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신약 개발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상품화하려고 그러면 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갖춰야 되는데 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약 만드는 사람은 여기 와서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A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모든 걸 갖추겠다. 네. 모든 거를 여기서 갖춰놓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할 테니까 다 와서 해라. 이게 제가 이해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즈니스 플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은 백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종류의 백신도 지금 우리가 파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얀센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만드는 방법이 백신의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모든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예. 비즈니스 플랜으로 저는 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은 각각의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 있고 특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같은 걸 치고받는 게 네. 아니라 특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경쟁하면서 조화롭게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체 치료제 국산 1호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있죠. 자, 국내 1호 백신도 곧 나올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가장 기대되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거든요. 3상이라는 거는 임상 1상, 2상 다 통과하고 지금 막바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1호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고 있는 건 지금 4가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 이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mRNA 백신입니다. 그다음에 얀센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DNA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자하고 모더나는 mRNA를 집어넣는 거고 네. 나머지 2개는 DNA를 집어넣는 건데 예. mRNA든 DNA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결국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그놈이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고 있는 거는 그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자라는 거예요. 조금 지금 현재의 4개의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조금은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에요. 숙성된 기술이고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국내에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 항원 단백질을 만드는 백신이라서 지금에 있는 백신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백신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모더나 거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그 미국의 다른 회사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어서 곧 생산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생산 시설도 갖춰 나가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많은 메뉴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메뉴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강 의원님, 지금 네. 박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네. 좀 더 구체적 설명을 제가 주신다면요.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노바백스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백신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아직 그 허가가 좀 안 나온 안 나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네. 미국에서 준비하고 이제 있는 허가를 거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이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원재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원재를 가져와서 바틀링만 하는 주입만 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싶었는데 최근에 들은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원재까지도 생산을 하겠다 네. 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백신 생산을 갖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좀 어려워요. 예, 근데 그게 원자재 생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예, 원자재 생산하고 지금 네. 이제 병입만 한다고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인데 네. 이 병입을 한다라는 것과 만만한 일이 그렇죠.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했으면 왜 우리한테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맡겼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를 갖추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백신은 어디서 생산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스위스의 론자에서 생산을 합니다. 네. 근데 론자에서 생산하고 그럼 거기서 병까지 넣지 왜 병은 여기 와서 넣어? 그렇죠. 그러니까 병 넣는 것도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병 넣는 라인을 갖춰야 돼. 쭉 라인을 갖추고 그 시설이 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설이고 그 환경도 무균 시설이 돼야 되고 그것도 허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에다 뚜껑 열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쭉 가면서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거쳐야지 이게 완전하게 병원에 공급되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쉽게 갖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본력입니다. 자본력.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만큼 국제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기술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왜 그 바쁜데 그 병에 집어넣는 걸 갖다가 굳이 우리나라에서 하나 그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렵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게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 우리 GMP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그런 표준된 그런 곳이 생산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검증된 곳에서만 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강 의원님, 이 관련해서 기술 관련해서 네. 올해 지난해였죠. 지난해까지 바이오 분야 네. 국내 기술 수출 실적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 20년도에 10조 원, 21년도에 11조 원 이렇게 달성했다고 그래요. 네. 사실 규모로 보면 이제 기술 수출이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R&D의 성과의 한 부분이다.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의 후보 물질을 갖다 발굴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큰 제약사한테 팔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신약을 개발한다는 게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한 10년 정도 걸리고 네. 10년 이상, 네. 뭐 길게는 20년. 네. 그리고 돈도 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니까 국내에서는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해도 이걸 갖다가 임상까지 거쳐가지고 어떤 그 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는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기술 수출을 해서 이제 그 투자도 회수하고 또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결국 이제 그 기술 수출로선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는 신약을 개발할 단계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우리의 그 한계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계약서에 근거한 실적이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파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몇 건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이 후보 물질을 받아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별로 성과가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후보 물질이 신약으로까지 이어진 성공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 좀 나오고 네. 또 국내에서도 그런 신약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집중력이라 그럴까요?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네. 훨씬 더 좀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박 교수님, 그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내 바이오업계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생산에 위주로 했고 또 지금 위탁 생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제약업계.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오시밀러도 하고 한때는 바이오시밀러가 핫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시밀러의 황금기라고 하는 게 지난 한 몇 년 왜 그러냐면 이 빅 블록버스터라는 게 이제 대박을 터뜨린 의약품이죠. 네. 한 그 품목당 빌리언 달러 뭐 한 1조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특허가 다 만료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허가 만료되니까 시밀러 만들면은 같이 경쟁할 수 있고 가격 단가를 확 낮출 수 있고 그래갖고 셀트리온이 지금 한 5개 정도 품목에서 유럽 허가도 받았고 FDA도 한 2개 정도 미국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시밀러는 시장이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신약이 나왔고 팔리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 황금 시장을 우리도 뛰어들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확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피를 해갖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도 한 축이 되는 거고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한 축이 되는 거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한 축이 되는 거고 위탁 생산을 하는 것도 한 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메뉴가 같이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해야지 그야말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갖추는 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좀 그 송도 국제도시 K-바이오 랩 허브로 구축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인천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교수님 한 10년이 넘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한 제가 AFOB라는 그 기관을 만드는데 관여했고 AFOB가 뭐냐면 아시안 페더레이션 오브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국제 기구인데요. 네. 지금 현재 송도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 그래서 그렇죠. 이 인천시에서 잘 구축해 놓은 이 여러 가지 지금 산업체도 있고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터줏대감으로 있는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송도 저 연세대 캠퍼스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지금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게 인천시 아니라고 경계 넘었다고 해갖고 이렇게 도외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그 시의 공무원이나 여기 도의원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경계를 넘으면 저거 우리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랩 센트럴 우리 보스턴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스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케임브리지라는 시티에 있어요. MIT도 그렇고 하버드도 옆에 도시 케임브리지라는 도시.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보스턴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는 보스턴이 아닌데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 경계선 긋고 그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의원님한테 제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굉장히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보여요. 서울대 그 시흥 캠퍼스는 보여요. 정말 여기 이 다리도 곧 놔줄 거고. 그러니까 뭐 꼭 서울대 시흥 캠퍼스뿐만 아니라 안을 수 있는 걸 다 포함을 해갖고 시너지스틱하게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온 힘을 모은다면은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데가 더 잘 나가고 세계 리더로서 정말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이제 말씀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국내적으로도 좀 그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들마다 지금 바이오 도시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이 좀 중심이 돼서 국내 도시들 간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해서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구상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송도 바이오 허브가 앞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랩센트럴 창립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Unfortunately,
what I'm doing,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these co-working labs, is not such a great business that many private investors will undertake it. So it does need government support. It is a little bit like building, I'm saying it's a little bit like building a railway station. Once you have that, your people can benefit from the transportation. So I think in a way that can be translated into this infrastructure that we're talking about. If you want to have your population benefit from this innovation infrastructure that we've established, there will need to be some initial government support, but it shouldn't be an all government initiative. It can best be led by private initiative with government initial financial support. 랩센트럴의 또 다른 벽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대기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입주한 바이오 스타트업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큰 손들입니다. 랩센트럴은 파운딩을 할 때부터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그런 걸 가지고 빌딩을 짓고 장비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에서 약 $5 million, 그러니까 약 50억 원 정도만 종잣돈을 지원을 받고 여기에 파운더 조하네스, 아까 보셨던 조하네스가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 많은 스폰서들을 찾아다니면서 왜 너희들이 우리 랩센트럴의 개념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컨셉인가, 그리고 여러 스폰서들한테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설득을 해서 이 엠파이어를 만들어 간 거죠. 스폰서 명단에는 우리나라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G캠이 약 3년 전에 보스턴에다가 정말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고 이 랩센트럴의 스폰서가 됩니다. 이 스폰서의 대가로 LG화학은 매년 랩센트럴에 지원하는 회사들의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특히 골든 티켓이라고 두 스타트업 2개를 자기네들이 이 지원을 해서 이러이러한 회사가 우리의 신약 개발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회사니 받아주시오 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들에게 대기업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이나 대기업들에게도 스타트업들의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주한 스타트업들끼리도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의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효율성이죠. 여기는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좀 만나서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락하시면 바로 오셔가든지 아니면 제가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택트인데, 컨택트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정부의 지시나 간섭보다는 서로 돕는 분위기,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바이오허브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teams and the personalities of the founders and their early employees are a very big factor in our consideration. We are looking for integrity, we are looking for scientific qualifications, we are looking for proven track record of success. And that is typically a very good predictor ultimately for the outcome of the company. We have seen many startups that got their start with another idea that ultimately the one that made them successful. And that's not because this technology was good. The technology might have been pretty bad and failed along the way. But if you have a good team, they make good decisions, then they will be able to pivot the company and find a better outcome. 정부의 지원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성과 자생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re's really not a single thing that we have to consider, but it is that we have to consider this co-working lab to be a platform that connects many stakeholders. And we have to do that right. That's the thing that we need to do right. We need to build for the entrepreneurs, but we have to be aware of the other stakeholders that need to connect in there. And if we get that right, at least in our case, that is our formula for success. We don't just build for one stakeholder group. We built this as a marketplace, as a platform for many groups to connect. And that has been our source of success.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vest in a resource like that. I would love to talk with them and help guide their thinking about what mistakes to avoid and what to build instead.
박 교수님, 그 글로벌 K-바이오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 송도 국제도시가 그 밖에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뭐 뭐니 해도 이제 인력이 중요하고요. 이제 산업체, 학교, 연구 인력, 그다음에 병원이 또 중요합니다. 바이오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뭐 인천의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 같은 큰 병원들이 있지만 또 송도 세브란스도 들어온다고 하고 바로 그 옆에 시흥 캠퍼스에 서울대 병원도 들어오고 치과병원도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또 특히 이제 교육도 필요한데 이 K-바이오 랩 허브 이전에 또 인천시에서 갖고 온 큰 국책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라는 것도 지금 송도에 유치를 해와 있고 그래서 인력도 양성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시너지스트하게 아우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러려면 뭔가 만남의 장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다보스 포럼 같은 걸 벤치마킹해서 인도 바이오 송도 바이오 포럼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갖고 모든 사람이 모이고 산업체, 학계, 관, 병원 모여갖고 뭔가를 시너지스틱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그야말로 제 기대는 그 송도가 세계 바이오 수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집행기관 인천시도 할 역할이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결국 이게 그 바이오 산업이 그 지식 산업이다 보니까 지식 산업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은 기초 연구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대학을 갖다가 이제 뭐 설립하고 그런 거는 쉽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인천 송도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